양철북 균터 그라스 626페이지 제3부 마지막 회 30세 626페이지 나의 북에다 북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엉뚱한 일까지 시켜 북을 숭배해야 할 상징으로 만들고 종파를 당파를 적어도 비밀 결사를 세운다. 내 위에 연인들이 내 밑에 모자를 쓴 부인이 있었는데 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이러한 공상에 빠진 것이다. 내가 이야기했던가? 연인들이 나보다 한 단이 아니라 두 단 위에 서 있던 것을. 내가 자신과 연인들 사이에다 작은 짐가방을 놔뒀던 것을.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아주 색달랐다. 이를테면 여자는 에스컬레이터가 우리를 싣고 올라가는 동안 그 남자의 가죽 점퍼 단추를 끄르고 이어서 셔츠 단추를 풀어 18세 된 남자의 벌거벗은 살갗을 매만지고 있었다. 동작은 매우 열심이었으나 전혀 애욕이 느껴지지 않는 익숙한 움직임이어서 이 젊은이들이 관청에서 보수를 받고 프랑스의 수도가 그 명성을 잃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 사랑의 광태를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연인들이 키스를 나누는 순간 의심은 사라졌다. 남자는 여자의 혀 때문에 거의 질식 상태가 되어서 내가 비흡연자로서 형사들을 마주할 셈으로 담배를 비벼서 꺼버린 뒤에도 여전히 기침 발작이 가라앉지 않았다. 내 밑의, 그러니까 모자 밑의 노파는 내 작은 키 때문에 두 단의 차이는 없어졌으므로 그네의 모자와 나의 머리는 같은 높이에 있었다. 눈에 띄는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뭐라고 종얼종얼 혼자서 불평을 하고 있었다. 이는 어차피 파리 노인들이 흔한 버릇이다. 에스컬레이터의 고무쉬운 난간이 우리와 함께 상승했다.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을 난간과 함께 올라가게 할 수도 있었다. 나도 장갑을 가져왔더라면 그렇게 했으리라. 주위의 벽 타일은 모두가 전등불빛 방울을 반사하고 있었다. 파이프와 굵은 케이블 다발이 크림빛을 띠고 우리의 상승에 동반했다. 에스컬레이터가 지옥의 소음을 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는 기계이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냈다. 무서운 검은만이 노래 가사가 와글와글 들리기는 했으나 내게는 메종 블랑슈 지하철역이 어쩐지 아늑하고 살기 편한 곳으로 생각되기만 했다. 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 확실히 불안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공포가 있었지만 나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니라 살아있거나 죽은 내 친구와 친척들이라면 나는 행복했을 것이다. 내 불쌍한 어머니는 마체라트와 얀 브론스키 사이에, 회색 머리카락의 쥐 트루친스키 아주머니는 자식들인 헤르베르트, 구스테, 프리츠, 마리아와 함께, 게다가 채소 장수인 그레프와 그의 타락한 여인 리나, 물론 베브라 스승과 우아한 로스피타도 나의 의심스러운 존재를 틀에 끼우고 내 존재에 걸려 좌초된 이러한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위쪽에 형사들 대신 무서운 검은 그녀와의 정반대인 내 할머니 안나 콜라이체크가 산처럼 침착하게 서서 다행스럽게 에스컬레이터 여행을 끝낸 나와 내 일행을 그 상과 같은 치마 속으로 맞이해 준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두 명의 신사가 서 있었다. 넓은 치마가 아니라 미국식 레인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나는 에스컬레이터의 위쪽 끝이 가까워졌을 무렵 구두 속의 발가락 10개로 무의식 중에 쓴웃음을 지으며 인정해야만 했는데 내 위에 있는 뻔뻔한 연인들도 내 밑에서 투들거리고 있는 노파도
충실한 경찰이 첩자였던 것이다.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는가. 전등 밑에서 태어나 3살 때 일부러 성장을 그치고 북을 얻고 요리를 노래로 부수고 바닐라 냄새를 맡고 교회 안에서 기침을 하고 루치에게 먹이를 주고 개미를 관찰하고 성장할 결심을 하고 북을 피묻고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동쪽을 잃고 석공일을 배우고 모델 노릇을 하고 양철북으로 되돌아가고 콘크리트를 시찰하고 돈을 벌고 손가락을 벗어나고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웃으면서 도주하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수용되고 그 뒤에 무죄 석방되어 오늘 나는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30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검은 마녀를 무서워하고 있다. 아멘. 비벼끈 꽁초를 나는 발밑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에스컬레이터의 나무 발판 사이에 끼었다. 오스카는 꽤 오랜 시간을 45도 각도로 선을 그리며 천국행을 계속한 후 약 3걸음 정도 수평으로 나가 뻔뻔한 연인 경찰관의 뒤를 따라서 노파 경찰관의 앞에 선 채로 에스컬레이터의 나무 발판에서 고정된 철격자 위로 미끄러지듯 이동하고는 형사들이 자기 이름을 대고서 그를 마체라트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에스컬레이터에서 공상하던 대로 먼저 독일어로 나는 예수다 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국제경찰이었으므로 다음에는 프랑스어로 마지막에는 영어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예수다. 그렇지만 나는 오스카 마체라토로서 체포되었다. 나는 형사들의 보호에 그리고 바깥 이탈리아 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우산에 내 몸을 아무런 저항 없이 맡기고 나서도 불안스럽게 조심조심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사실 몇 번이나 그녀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그의 군중 속에서 경찰차를 둘러싼 군중 속에서 검은 마녀의 무섭게 침착한 얼굴을 확인했다.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도대체 오스카는 이 정신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면 그 뒤에 무엇을 할 셈인가? 결혼인가? 독신을 지킬 것인가? 해외여행인가? 뭐 될 일인가? 채석장을 살 것인가? 제사를 모을 것인가? 종파를 세울 것인가? 오늘 30세의 사나이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봐야만 한다. 그런데 내 북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검토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점점 생생해지고 무서워지는 그 짧은 노래를 내 양철북 위에 실어 검은 마녀를 불러서 물어보기로 하자. 내일 아침 간호사 브루노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에게 되도록이면 알려주고 싶다. 30세의 오스카는 점점 검은 빛을 더해가는 어린아이 같은 공포의 그림자에 쌓인 채 어떠한 생활을 꾸려나갈 계획인가를 과거의 나를 계단에서 놀라게 한 것, 지하실에 석탄을 가지러 갔을 때 와 하면서 나를 무의식 중에 웃도록 한 것, 하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손가락으로 말을 하며 열쇠 구멍으로 기침을 하고 난로 속에서 한숨을 짓는 것, 그것이 문과 함께 소리치고 꿀뚝에서 뭉게뭉게 연기를 냈다. 안개 속 배들이 기적 소리를 내고 이중 창문 사이에 파리 한 마리가 몇 시간씩이나 죽어 있기도 한 때였다. 또 뱀장어들이 어머니를 탐내고 불쌍한 어머니가 뱀장어를 탐냈을 때도 그랬다. 태양이 탑산 뒤로 사라져 호박이 되어 후푸어 자신을 위해서 빛날 때도 그랬다. 헤르베르트가 그 목각상에게 덤벼들었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던가. 중앙재단 뒤에서도 모든 고해실을 검게 만드는 마녀가 없다면 가톨릭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녀는 지기스문트 마르쿠스의 장난감이 부서졌을 때 그림자를 던졌다. 그리고 아파트 안뜰에서 개구쟁이들
악셀 미슈케와 누이 아이케, 수지 카트와 한스 콜린 등이 붉은 벽돌 가루 수프를 끓이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검은 마녀는 있느냐? 있다 있다 있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제일 잘못한 것이다. 검은 마녀는 있느냐? 언제나 그녀는 정확하게 와 있었다. 비등산 속에까지도 있었다. 순수하게 녹색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는데도 내가 이제까지 웅크리고 앉아있던 모든 양복장 속에도 그녀는 역시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나중에 그녀는 루치 렘반트의 세목골 여우탈을 벌리고 핫도그를 엷은 껍질째로 개걸스럽게 먹었으며 먼지 더리들을 다이빙대 위로 데리고 갔다. 오스카만은 남아서 개미를 바라보고 몇 배로 불어난 맛있는 것을 목표 삼아 기어가는 그 개미가 사실은 그녀의 그림자임을 알았다. 모든 말씀, 성모 마리아, 괴로움이 많은 여자, 성스러운 축복을 받은 여자, 처녀 중의 처녀, 그리고 모든 돌, 현무암, 응회암, 휘로감, 조개 껍데기, 석회속의 둥지, 아주 부드러운 설화석고, 또한 노래로 망가뜨린 온갖 유리, 투명 유리, 몹시 얇은 유리, 그리고 식료품, 1파운드 또는 반 파운드들이 푸른 불에 들어있는 밀가루와 설탕, 그 뒤에는 숫고양이 4마리, 그중 한 마리는 비스마르크라는 이름이었다. 회반죽을 다시 발라야 했던 벽, 죽음에 취한 폴란드 사람들, 그리고 언제 누가 무엇을 침몰시켰는지를 알리는 임시뉴스, 저울에서 굴러떨어진 감자, 발끝 쪽이 좁게 만들어진 관, 내가 서 있던 묘지, 내가 무릎 꿇었던 타일, 내가 드러누웠던 야자섬유, 콘크리트 속에 밟혀 굳혀진 모든 것, 눈물을 자아내는 양파즙, 손가락에 끼어있던 반지, 나를 핥는 암소, 오스카는 그네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등에 올라타서 내 혹에다 키스를 하던 그것이 이제부터는 정면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니까. 검은 마녀는 언제나 내 뒤에 있었다. 지금 또 그녀는 나를 향해서 다가온다. 시커멓게. 검은 말씀으로 망토를 펄럭이며 시커멓게. 검은 돈을 지불한다. 시커멓게. 어린아이들이 노래할 때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을 때도 검은 마녀는 있느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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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끝내 다 읽었다. 630페이지 해설. 양철복. 그건 1959년에 출판된 퀸터 그라서의 첫 산문작품으로 1959년 단치를 무대로 독일 전쟁 이전 바이마르 시대와 나치스 시대 단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격동기를 거쳐 전후 시대를 3살 때 성장을 멈춘 오스카라는 난쟁이의 삶을 통해 그려낸다. 이 작품은 1961년의 종편, 2년 후네, 고양이와 쥐, 독일어는 C가 아니라 K구나. 1963년의 장편 개들의 시절과 더불어 단치 3부작이라고 불린다. 이 세 편의 소설에 대해 그라스는 어느 시대 좁은 소시민 계급의 온갖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대의 초차원적 범죄까지 포함하여 한 시대 전체를 문학적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다. 게다가 그는 작가의 원료로 쓰이는 사실성은 분할되어선 안 되며 그것을 전체로서 파악해
그늘진 부분도 간과하지 않는 사람만이 작가라 불릴만 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성, 싱의 영역도 이 사실성 안에 포함된다고 일부러 못 박았다. 공식 발언인 이 말은 1968년에 나온 것으로 이때 그라스는 이미 독일을 대표하는 힘있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 또 포르노그래프가 아니라 포르노그라스라는 별명을 얻은 그라스는 이 작품을 처음에는 독일의 신진작가 양성 모임인 47그룹에서 낭독해 호평을 받았으며 출판과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성공을 얻었다. 유머가 섞인 독특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역사에 잃어버린 한 측면을 그려낸 이 작품은 1979년에는 슐렌도르프 감독을 통해 영화화되기도 했으며 199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 20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찬사를 받았다. 단치히를 무대로 단치히 독일어로는 단치히 뒤에엔 JIG 단직 이다. 원래 비스와강의 하항이었기 때문에 시가지의 중심부와 항만 시설의 일부는 하구에서 3km 거슬러 올라간 위치에 있고 하구부에 새로 건설된 항구는 노비포르트 이거는 새 항구라고 한다. 단치히를 폴란드어로는 그단스크 폴란드의 항구 도시이고 면적은 26,196평방킬로미터, 인구는 꽤나 되네. 46만 3,754명. 이거는 2017년 기준이고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에 1,770명. 보자 한번. 그단스크,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단치인데 발트해 면한 포모르스키의 주의 항구 도시이다. 그디니아 소포트와 합체하여 활기를 띠고 있다. 독일의 이름인 단치히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도시의 인구는 약 46만 명이고 보자 한번. 그단스크 폴란드에 속하구나 이게. 보자 어디야. 지역은 포모제주고 자치구는 34, 설립은 1263년, 인구 46만 명. 그 다음에 한번 보자. 그단스크는 한때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폴란드의 도시였다. 따라서 자체정부, 예산, 군대 및 정치적 지위를 가졌다. 그 시간은 한자 동맹의 일부로 발트해에서 거쳐 한 상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건축은 암스테르담의 건축과 매우 유사하다. 1차 세계대전 후 그단스크는 자유도시 국가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단스크에서 시작되었는데 독일 군함이 웨스터플레트의 폴란드 요새를 공격할 때 시작되었다. 전쟁 중에 그단스크는 폭격을 당하고 재건되었다. 1945년에 도시는 다시 폴란드에 합병되었다. 1980년대 연대자유노조가 그단스크에서 나타났으며 1989년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단스크는 현재 중요한 관광, 교육 및 산업 중심지이다. 소프트 및 그디니아와 함께 트리시티라는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한다. 역사를 한번 봅시다. 10세기에 포모제인이 건설한 항만 도시로 그 후 폴란드로 합병되었다. 이후 독일인과 네덜란드인이 유입되었다. 폴란드 분할 이후 프로이센 왕국 영토가 되었으며 1919년까지는 독일 제국의 서프로이센에 속하여 그 주도였다. 단치 자유시 국제연맹에 의해 1920년 창설된 자유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단치 자유시
되었다. 본래 독일 제국 스프로이센의 주도였으나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 등에서 떨어져 나갔다. 독자적인 화폐 100페니히는 1굴덴과 같고 국기를 가지고 있다. 1933년부터는 자유시의회를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장악하였으며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이 일어나자마자 단치의회는 나치 독일의 합병을 선언하였다. 단치 자유시에 있던 폴란드인 민간인들은 우체국 등지에서 항전을 끝까지 벌이다가 결국 총살당했다. 단치 폴란드 우체국 방어전. 한편 그단스크에 있던 베스테르플라테 반도에서는 거기 주둔하던 폴란드군 205명이 일주일 동안이나 독일군에게 맞서 싸웠다. 이들은 우체국 직원들과는 달리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총살당하지 않았다. 베스테르플라테 전투라고도 하고 폴란드 침공 이후 단치는 독일이 장악하였다. 독일군이 이 도시를 점령하자 자유시는 소멸되었다. 199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균터 그라스의 대표자 양철북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군과의 뒤이은 전투 끝에 1945년 들어 시가지와 항만시설이 모두 파괴되었다. 소련군은 이 도시를 점령하였고 종전 후 단치인은 폴란드령으로 귀속되어 정도의 독일인 주민인 모두 추방되어 현재에 이른다. 파괴된 시가지, 항만시설, 공장 등은 전후 복구되었다. 최근에는 무역항이라기보다는 바다와 인접하지 못한 중앙 유럽 국가들의 수출입 문호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령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남아있던 독일인 주민들은 추방되었다. 1980년대 레흐 바웬사는 이곳에 있는 조선소를 중심으로 자유노조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결국 공산정권은 폴란드 원탁회의를 통해 자유노조에게 굴복하였고 폴란드는 민주화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그단스크 조선소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과의 치열한 조선업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파산위기에 놓여 있다. 기후 봅시다. 기후. 보자. 지금 우리 여기 10월달이니까 평균 최고 기온 온도는 12도고 일평균 기온 온도는 8.9도, 평균 최저 기온 온도는 5.8, 그 다음에 평균 강수량은 47.4, 화보집 아토스 법정 교회 마을 회관 변기고 그단스크 단치히 보자 한번 개요. 그단스크의 위치 발트해면 폴란드의 항구 도시로 폴란드 포모르스키의 주의 수도이다. 독일어로는 단치라고 부르고 2016년 기준이 46만 명, 광역군 인구는 약 108만 명이고 그단스크 광역군은 폴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광역군이며 여기에 속한 그디니아는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이다. 도시 중심부는 함부르크의 경우처럼 바다에 바로 인접하진 않고 내륙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데 비스와 강의 지류인 모트와바 강 하류가 이 도시를 지나며 항구 기능을 부여했다. 역사 냉전이 끝나고 오랜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 이 도시는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왔다. 주인이 이리저리 바뀌는 동안 발트의 최고의 진도에서 지도상에서 지워지는 도시가 되기도 했고 인류의 최악의 사건의 시발점이기도 했으며 오랜 기간 유럽을 갈라놓은 철의 장막 붕괴에도 큰 영향을 미친 도시였다. 어쨌든 이 역사적인 도시의 약사는 다음과 같다. 도시의 건립과 초기 역사 980년부터 1308년까지 그단스크는 폴란드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자 포모제, 프루시, 발트해 인근의 핵심 도시였다. 대략 980년경 폴란드 피아스트 왕조 최초의 왕 미에슈코 1세가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여유국가이던 피아스트 왕조를 발트해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505년 포메르 일대가 현지인들의 반란으로 폴란드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단스크도 포메르인들에 의해 개발된다. 11세기경에 작은 마을 수준이었던 그단스크에 대형 재분소와 목재 요새가 차례로 주어지며 점차 도시의 모양새를 갖추었고 인구는 약 2,000명 정도로 불어났다. 1102년부터 1121년경 동포메르 일대를 볼레스와프 3세가 회복하면서 그단스크도 다시 획득하니 1138년 그가 죽은 뒤 폴란드가 분열되면서 이 지역은 1155년부터 소비에스와프 가문의 포메른 공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따라서 그단스크도 이 시기부터 1294년까지 소비에스와프 가문의 지배를 받는다. 도시는 성장하여 1215년 그단스크는 이 나라의 수도가 되었고 1235년에는 류이벡 법여에게 자유도시로 지정받았다. 1257년 이후엔 한자동맹 류이벡, 브레멘 같은 도시에서 온 성인들이 이 도시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도시는 발트의 주요 항구도시로 거듭났다. 이후 1282년 소비에스와 포메르의 마지막 공작이었던 모시치보이가 폴란드를 다시 통합하고 있던 푸체미수 2세와 캥푸노 조약을 체결해 자신의 사망 시 그가 통치하던 모든 영토를 폴란드 공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1294년 그가 사망한 후 그단스크는 다시 폴란드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1308년부터 1466년까지 하지만 폴란드의 지배력은 강하지 못했고 1308년 포메른 귀족 가문인 12행차 가문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브란덴부르크 변경 백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단스크 통치자이던 보구샤는 폴란드 왕 부아디스와프 1세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구샤는 도시 바로 옆에 성으로 피신했으나 곧 브란덴부르크의 군대가 성을 포위했고 궁지에 몰린 보구샤는 결국 독일 기사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독일 기사단은 브란덴부르크군을 몰아냈지만 도시를 폴란드에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기사단은 처음엔 이 도시의 각종 특권들을 폐지하며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았지만 이 도시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그 특권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었으며 도시는 다시 발전하기 시작해 1361년에는 완전한 한자동맹의 회원이 되었다. 기사단의 도래 이전까지 도시 내에서 소수에 불과했던 독일계 도시민의 수도 이 시기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들도 기사단의 통치를 그리 좋아하지만은 않았는데 기사단은 이 도시와 적국인 폴란드와의 무역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비스와 강을 따라 더 많은 부를 창조할 기회를 상실한 도시민들은 기사단에 불만을 가졌다. 폴란드의 지배는 1466년부터 1793년까지 1410년 그른발트 전투에서 기사단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합군에게 괴멸해 가까운 피해를 입고 세가 크게 꺾였고 기사단은 폴란드가 요구한 엄청난 배상을 물어내기 위해 휴화 도시들의 세금을 크게 인상했다. 기사단은 1431년 폴란드를 침공해 또다시 도시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는데 이 전쟁에서도 패배하여 세금을 올리자 도시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결국 참다 못한 그단스크, 단치, 엘블롱크, 엘빙, 토른의 세 한자동맹 소속 도시들은 주변의 소도시들과 함께 1440년 프러시아 연합을 결성하고 1454년에는 독일 기사단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폴란드 야기예우어 왕조 카지미에시 4세 독립을 선언하며 종주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왕에게 출병하라고 탄원하며 함께 참전하기로 했고 이에 응하여 카지미에시 4세는 13년의 전쟁 끝에 독일 기사단국을 종속시켰다. 이 전쟁에서 단치인은 폴란드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프러시아 연합의 도시들은 폴란드를 따라 참전했는데 부유한 도시였던 단치인은
주로 동맹국에 자금을 공급해주거나 함대를 지원했다. 당시 기사단의 수도 성이던 마리엔부르크 성, 말버르크 성은 중부 유럽 최강의 요새였는데 기사단의 군대가 모두 야전에 나가 있어 보헤미아의 용병들이 방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지날수록 기사단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기사단의 용병들에게 급료를 지불할 수 없었다. 단치이스는 기금을 조성해 폴란드에 바쳤고 1457년 폴란드는 이 돈을 주며 보헤미아 용병들에게 성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마리엔부르크는 빈 성이 되어버렸고 카지미에시 사세는 피 한 방울 안 들이고 적국의 수도이자 최강의 요새를 점령했다. 1463년 비스톨라스코의 해전에 단치 함대는 30척에 이른 연합군 한대의 대부분을 구성하며 44척의 기사단 해군을 전멸시키고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1466년 2차 토른 평화협정을 통해 폴란드는 그단스크 포모제 대부분을 병합하고 기사단국을 폴란드의 봉신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1793년 2차 폴란드 분할로 프로이센 왕국에 넘어갈 때까지 그단스크는 폴란드의 영토로 남게 된다. 카지미에서 사세는 폴란드를 도와준 도시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며 보답했는데 당연히 그단스크가 받은 특혜가 가장 컸다. 630페이지로 돌아와서 해설의 두 번째, 북치는 소년 오스카.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양철북을 두드리는 오스카. 그는 일상에서 태어난 역사를 보았다.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현대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독특하고 남다른 재능을 지닌 한 소년이 체험한다. 여행지에서 발견한 장난감 양철북을 두드리는 어린이. 어른들에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반항적이고도 고집스러운 이 모습이 귀엽고 우직하다 싶을 만큼 순진한 독자적 시점을 전후 독일 문학에 가져다주게 된다. 때는 1959년 독일이 다시 세계문학계로 발돋움한 해였다. 동서분열 이후 서독은 아데나워의 장기 집권 아래 기적적인 경제부흥을 이루었고 재군비와 더불어 사람들은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 주위의 소소한 행복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런 독일의 유월싱은 전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3살 때 성장을 멈춘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오스카는 그런 시대 유아성을 체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들이민 것이다. 현실을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 다각적으로 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없었던 시야. 즉, 양철북에 나오는 오스카의 키 94cm 높이에서 나치스 시대부터 전후까지를 바라보는 시야를 펼쳐주었다. 거기서는 그를 둘러싼 선량하지만 야가 빠지기도 한 소시민의 생활 속에 나치즘이 자연스럽게 침투해가는 광경이 북의 리듬에 맞춰 기억 밑바닥에서 솟아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점은 그것을 외부에서 오는 악이 아니라 일상 안에 있는 기괴함, 잔혹함, 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난잡함으로 보는 그 관점이다. 말대가리를 이용한 부두 노동자의 뱀장어 잡이, 니오베 상에 홀린 친구 헤르베르트의 기괴하고도 익살적인 죽음, 유대인 상점 파괴가 일어났던 수정의 밤에 장난감에 둘러싸여 죽은 마르쿠스, 해수욕하기 좋은 나른한 날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막, 폴란드 우체국 공방전 등등 그것은 일상 속에 갑자기 나타난 폭력과 난잡함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47그룹의 모임 1990년 예 47그룹이 프라하에서 오랜만에 모였다. 하벨 대통령의 기념 강연을 듣는 작가들의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그라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거구나. 이 사람이구나. 양철북 포켓판 1962년 표지.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라스를 일화 유명 작가로 만들었다. 요건가? 요거나. 그 다음에
고양이와 쥐, 초판 자작 표지 그림, 전쟁 중인 단체에 살아가는 소년 마르케이 훈장에 관한 이야기. 고양이 목에 두르고 있는 것은 나치스 시대 기사 십자 훈장이다. 동판화 넙치 속의 남자. 넙치 속에 나타난 남자는 그라스처럼 보인다. 소설 넙치에서 넙치가 여자들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어 역사를 남성군주로 움직여온 죄로 재판에 회부된다. 그리스 작품. 퀸터 그라스 가족사진 1969년 첫 아내 안나 쌍둥이 라울과 프란츠 라우라 브라노. 왜 배고구나. 노벨상을 받은 그라스 1999년 밝고도 어두운 우화로 역사에 잃어버린 한 측면을 그려냈다는 것이 수상 이유였다. 633페이지. 평범한 곁에 있는 잔혹함. 커다란 네 겹의 치마 아래에서 이루어진 정사, 징실. 오스카의 어머니와 얀 브론스키 불륜. 오스카의 스승이 된 그레프 미망인의 칠척한 성. 애인 마리아와 아버지 마체라트가 대낮에 벌이는 정사를 목격한 오스카. 공습대 지하실에서 서로 뒤엉키는 두 난쟁이 오스카와 로스비타. 간호사의 양복장 안에서 하는 자위. 야자융단으로 괴롭힘 당하면서 간호사가 느끼는 기묘한 쾌감. 결벽 있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살만한 성의 영역을 우리는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말해두자면 900쪽이 넘는 이 소설 가운데 이거는 600여 페이지네? 300여 페이지가 모자라구나. 900쪽이 넘는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은 전체의 50분의 1도 채 안 된다. 또 성의 영역 밖에서도 기괴하고 난잡하며 편집관 같은 크라스의 표현과 마주칠 때면 미풍양 속의 관리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3살 때 성장을 멈춘 기괴한 난쟁이가 두드리는 양철복 소리가 그들에게는 몹시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이다. 더구나 북소리가 차례차례 터부를 파괴하면서 도덕의 성역에까지 침범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그들은 반격을 했다. 1959년 브레멘시 문학상은 시가 위촉한 심사원의 결정에 따라 그라스에게 주어지게 됐는데 시위원회가 이를 부결한 것이다. 상식의 눈이 새로운 문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은 것을 보느라 본질을 보지 못한 셈이다. 시위원회는 차치하고 문단 내부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엔첸스베르그는 그의 서평에서 독일에 아직 비평가들이 존재한다면 그라스라는 남자의 천혜작 양철북은 그들에게서 환희의 비평과 분노의 외침을 이끌어내라고 서두를 뗀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라스는 악마가 난 실수라고 비난받든지 아니면 제1로 산문 작가라고 칭송받든지 둘 중 하나를 요구할 권리를 얻었다. 이 남자는 평화의 결혼자이며 물고기들을 습격한 상어이며 우리의 가축화 된 문학 속에 나타난 한 마리 늑대이다. 그의 책은 데블린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이나 브레히트의 바알 같은 미지의 원색인데 어떻게든 결론이 나서 이것이 성유물, 성이우가 되거나 문학사의 시체보관소에 들어가거나 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년은 평론가들과 문헌 학자들이 이 원색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그라스는 사실주의자이다. 그 낭만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황당무계한 상상이 살인광처럼 무턱대고 달려나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그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면 충분히 설득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의문의 여지도 없을 만큼 명백해진다. 이처럼 엔첸스베르그는 이 소설의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보았다. 우리는 소설, 특히 장대한 연대기 소설을 읽을 때
그 작품의 세부 내용이 공허하거나 진부할수록 재미없다고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라스의 일화들은 맨 처음 커다란 네 겹의 치마를 비롯해 어느 것이나 전부 발상이 기상천외하고 묘사가 지나치다 싶으리만치 극명해서 그 재미가 독자들을 사로잡아 질릴 틈조차 두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세부의 축적이 전체의 진행과 어떤 식으로 얽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